세계 부동산 가격 상위 1%에 속하는 도쿄 미나토구. 그곳에 우리나라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K-팝의 힘으로 왕따를 극복해낸 미국 소녀가 세븐틴의 콘서트를 보러 도쿄에 왔다가 반가운 태극기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태극기를 보며 좋아하는 미국 소녀를 보는 일본인들의 표정은 탐탁치 않아 보이는데요. 도대체 왜 이곳에 태극기가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을 알게 된 미국 소녀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일본 땅에서 온갖 차별과 가난 속에서도 자존심을 지켜낸 제일동포들의 눈물겨운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일궈낸 기적 같은 승리. 이 이야기를 들은 후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K-팝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는데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춘기 시절 일상을 감옥처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최소한 14살의 저는 그랬어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엘리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제 학창 시절은 감옥 같은 날의 반복이었어요. 힘든 학교 시간을 끝내고 마침내 발걸음이 저희 집 현관에 닿는 순간 제 또래들의 아기감에 가득 찬 시선들에서는 해방됐지만 그 대신엔 견딜 수 없는 고요함이 저를 다시 맞이했죠. 저희 집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언제나 돈 버느라 바쁘셨어요. 부모님은 새벽같이 출근하셨다가 늦은 밤에 돌아오셨어요. 매일 아침 식탁에는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되는 식사와 함께 엄마의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엘리,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사랑해. 하지만 그런 말은 그 당시 저에게는 하나도 와닿지 않았어요. 제가 학교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아시긴 할까요? 아니, 어쩌면 전혀 모르시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알게 되면 너무 마음 아파하실 테니까요. 저는 소위 말하는 왕따였어요. 저에게 가장 끔찍한 시간은 수학 시간이었죠. 창가에서 세 번째 자리 혼자 앉아있는 저를 향한 시선들이 등을 파고드는 게 생생하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조별과제 시간은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자, 오늘은 2차방 정식 풀이를 조별로 해볼 거예요. 4명씩 조를 짜세요. 피어슨 선생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교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의자 끄는 소리, 친구들이 서로를 부르는 소리, 웃음소리. 그 소리들이 제 귓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선은 책상에 고정한 채 누군가 저를 불러주길 바라고 또 바랐죠. 엘리? 피어슨 선생님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이미 모든 친구들은 조를 짜고 각자의 자리에 모여 있었죠. 엘리는 혼자 하는 걸로 하죠. 그 순간 교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찌릿한 시선들이 온몸으로 쏟아졌죠. 귓가에서 작은 키득거림이 들렸어요. 책상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을 때 재빨리 손등으로 훔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옆자리의 제시카가 그걸 봤다는 걸 알았거든요. 쉬는 시간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갈색 곱슬머리, 초록빛 눈동자.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특징들인데 전 이런 제 모습이 싫었어요. 너무 튀는 것 같아서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이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봤어? 쟤 울었대. 진짜? 근데 왜 맨날 저렇게 혼자야? 말 걸어봤는데 겁나 이상해. 약간 고고한 척? 아니야, 그냥 찐따인 것 같은데? 웃음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칸막이 안에 숨어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고고한 척을 한다고요? 전 그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을 뿐인데 말을 걸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웃고 싶어도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을 뿐인데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있을 때면 자주 생각했어요. 내가 잘못된 걸까? 다르게 행동할 순 없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더 깊은 자책에 빠져들었죠. 결국 잘못은 제게 있었으니까요. 너무 소심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저 같아서요.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밤이면 유튜브를 보는 게요. 영상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고요한 집을 채우는 게 좋았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자동 재생되는 영상들을 보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영상 하나. 빅뱅의 루저라는 노래 뮤직비디오였어요. 처음엔 그저 쓸쓸하면서 화려한 영상미에 눈길이 갔어요. 하지만 한국어 자막과 함께 영어 자막을 읽으면서 제 심장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루저 외톨이, 센 척하는 겁쟁이. 외톨이 상처뿐인 머저리. 마치 누군가가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는 얼마나 저 자신을 미워했던 걸까요? 내성적이라는 이유로, 낯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르다는 이유로. 마치 범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저를 단죄했던 거죠. 영상은 계속 재생됐지만 저는 이미 눈물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이상한 건 이 눈물이 전혀 슬프지 않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바위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달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한국어 자막을 켜고 그들의 노래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빅뱅의 노래들을 들었고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다른 K-팝 그룹들의 노래도 찾아 들었죠. 그러다 제 마음에 들어온 게 세븐틴이었어요. 특히 세븐틴의 홈이라는 노래는 처음 들었을 때 폭풍우 치던 바다의 등대가 켜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 속은 너를 위해 비어 있어. 어찌 보면 조금 어렵겠지만 언제라도 난 여기 서 있어.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어요. 혼자 듣기 아까울 정도로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K-팝 팬 커뮤니티에 가입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조심스럽게 첫 글을 올렸죠. 안녕하세요. 저는 홈을 듣고 세븐틴의 매력에 빠진 새내기 캐럿이에요.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처럼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으면 어쩌지? 또 내가 이상한 애로 보이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에 모니터를 끄려던 찰나 작은 종소리가 울렸어요. 어서 와. 나도 홈 듣고 캐럿 됐어. 세븐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네. 반가워요. 홈 좋지? 나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울컥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반응이라니. 더 놀라운 건 댓글을 단 사람들의 프로필을 보니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일본, 태국, 필리핀, 브라질.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같은 노래에 울고 웃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특히 일본에 사는 리사라는 친구와 자주 이야기를 나눴어요. 리사도 내향적인 성격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려웠대요. 하지만 K-팝을 통해 자신감을 찾았다고 했죠. 저희는 매일 밤 채팅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차 때문에 제가 자러 갈 시간에 리사는 막 일어나고 제가 학교 갈 준비를 할 때 리사는 잠들었죠. 이렇게 친구가 생기고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복도에서 우연히 들려오는 K-팝에 반응하는 친구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 줄 몰랐어요. 수학 시간에 조별 과제도 달라졌어요. 여전히 긴장되긴 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옆자리에 제시카가 K-팝 플레이리스트를 듣는 걸 본 적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저기, 제시카, 혹시 같이 좋아할래? 제시카가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었죠. 넌 혼자가 아니야. 널 비추는 달빛이 되어줄게. 그러자 제시카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실 너가 먼저 말 걸어줘서 기뻐. 나 맨날 말 걸고 싶었는데 너가 싫어할까봐 망설였거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던 건 아닐까? 제 마음의 벽을 먼저 허물어야 했던 건 아니었을까? K-팝은 그 벽을 허무는 첫 번째 돌멩이였던 거죠. 그렇게 저는 학창 시절을 무사히 마치고 어엿한 디자이너로 커리어를 쌓게 되었어요. 세븐틴 일본 콘서트 개최. 팬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지를 보자마자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도쿄돔. 세븐틴이 일본에서 가장 큰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연다니. 티켓팅 날짜를 달력에 동그라미 치면서도 제가 정말 일본까지 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해외여행을 해본 적 없는 제가 그것도 혼자서요. 엘리, 너 혼자 갈 수 있겠어? 솔직히 무서워. 하지만 가고 싶어. 다행히 부모님은 생각보다 쉽게 허락해 주셨어요. 티켓팅 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저는 기적처럼 티켓을 구할 수 있었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 클릭도 제대로 하기 힘들었는데 정말 운이 좋았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달까? 웰컴 투 도쿄.
기내 방송이 울리자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처음 보는 일본어 안내판들, 낯선 소리로 가득한 공항. 모든 게 신기하고 두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구글 맵으로 숙소 위치를 확인하면서도 불안했죠. 하지만 도쿄의 거리로 들어서면서 그런 걱정은 조금씩 사라졌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였거든요. 특히 제가 예약한 숙소가 있는 미나토구에 들어섰을 때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때였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무언가가 휘날리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펄럭이는 그것은 태극기였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올려다봤어요. 도쿄의 한복판, 그것도 가장 번화한 거리에서 태극기를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왜일까요? 궁금증에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에게 태극기가 있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하지만 뜻밖의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게 되었죠. 아, 여긴 한국대사관이에요. 저를 향한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마치 쓸데없이 불편한 주제를 꺼낸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날이 선톤이 느껴지더라고요. 뭐, 한국 사람들이야 자랑스러워하겠죠.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점원의 표정이 너무 심드렁해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기 어려웠어요. 숙소로 향하는 길, 자꾸만 태극기가 펄럭이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도쿄에서 가장 번화한 이곳에 왜 한국대사관이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일본인들은 그곳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걸까? 드디어 기대하던 콘서트 날, 제가 처음 홈을 들었을 때처럼 다시 한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혼자 방 안에서 듣던 그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죠. 수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같은 순간에 웃고 우는 이 경험. 이게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홈이구나 싶었어요. 특히 우리만의 언어로 시작되는 파트에서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일본어로 번역된 가사가 스크린에 뜨는데도 모두가 한국어 그대로 따라 부르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언어가 달라도 국적이 달라도 우리는 모두 이 순간만큼은 하나였어요. 콘서트가 끝나고 밤거리로 나왔을 때 저는 여전히 그 감동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죠. 마치 이 순간이 꿈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요. 휴대폰이 진동한 건 그때였어요. 바로 리사에게서 얼굴 한번 보자는 메시지였죠. 리사를 만나러 간 카페는 도쿄돔에서 멀지 않은 아담한 공간이었는데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추운 겨울 밤 공기를 뚫고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저기, 혹시 엘리? 구석자리에서 누군가 손을 살짝 들었어요. 콘서트 굿즈인 후드티를 입은 여자아이. 리사였나 봐요. 온라인에서 봤던 프로필 사진보다 훨씬 더 해맑은 미소를 가진 아이였죠. 안녕.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리사는 이미 2잔의 따뜻한 음료를 주문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 순간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리사가 주문한 바닐라 라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거든요. 와, 나도 바닐라 라떼 정말 좋아하는데. 우리는 금세 세븐틴 이야기로 실컷 떠들었어요. 그러다 문득 아까 봤던 그 태극기가 생각났어요. 일본 한복판에서 본 태극기. 리사라면 뭔가 알지 않을까요? 아, 맞다, 리사야. 하나 물어봐도 될까? 오늘 미나토구 한가운데 태극기가 날리더라. 그런데 왜 그 자리에 태극기가 있는 거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아까 그 일본인의 표정과는 또 다른 감정이었죠. 리사는 양손으로 따뜻한 라떼 잔을 감싸주며 말을 시작했어요. 엘리는 내가 그냥 일본인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제일동포야. 제일동포가 뭐야? 한국에서 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그렇게 불러.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인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나같이 일본에서 태어난 세대까지. 리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된 역사책을 조심스럽게 펼치는 것 같은 그런 무게감이었죠. 그리고 그 태극기가 휘날리는 곳. 누군가는 한국대사관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 의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군 곳이지. 그 순간 따뜻한 바닐라 라떼 향이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카페 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죠. 마치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우리 할아버지는 부산에서 태어나셨대. 할아버지의 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고기잡이를 하셨고, 하지만 일본에게 한국이 점령당하고 전쟁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너무 힘들어졌대. 끼니를 걱정해야 했고 입을 옷도 없었고. 그러던 어느 날 일본에 가면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해줬대. 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6살이었던 할아버지는 아버지,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돈 벌어서 꼭 돌아올게요. 라고 하셨대. 하지만 그게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모르셨겠지. 증조할아버지는 그 후 몇 년 안 되어 돌아가셨거든.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처럼요. 오사카의 작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셨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는 시간도 거의 없이 일하셨지. 하지만 월급은 항상 일본인 노동자의 반토막이었어. 숙소는 공장 근처의 허름한 집단 거주지. 도화구치라고 불렀대. 겨울엔 너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대.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고 해. 전철을 타면 사람들이 자리를 피했고 가게에선 손님 취급도 안 했대. 조센진이라는 말은 그냥 국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어. 멸시와 차별, 혐오가 담긴 말이었지. 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버티셨어. 매일 밤 고향 생각에 우시면서도 한글로 일기를 쓰면서 버티셨대. 주말이면 다른 한국인들과 모여서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김치도 담그고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셨대. 그리고 그 와중에도 매달 조금씩 돈을 모으셨어. 한국인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일념 하나로 언젠가는 일본에서도 당당하게 삶을 이어가리라는 집념으로 말이야. 그렇게 힘들던 시절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지. 처음엔 정말 작은 변화였대. 할아버지처럼 고생하셨던 분들이 조금씩 자신만의 가게를 열기 시작했어. 야끼니쿠 집이나 작은 식당. 처음엔 일본인들이 잘 오지 않았대. 하지만 맛있는 냄새에 이끌려 1명, 2명 오기 시작했고 리사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특히 할아버지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 사람 마음을 여는 건 결국 음식이더라. 한국 음식을 먹으러 온 일본인들이 처음으로 한국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했대. 음식 이야기로 시작해서 서로의 문화도 알아가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더 큰 변화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일어났어. 할아버지 세대가 피땀으로 모은 돈으로 자녀들을 공부시켰거든. 의사가 된 분도 있고 변호사가 된 분도 있고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른 분들도 많아졌지. 잠시 말을 멈춘 리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정말 큰 변화는 내 세대에서 왔어. 한류 덕분에 말이야. BTS, 블랙핑크 같은 아티스트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한국 드라마가 일본을 휩쓸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 전에는 숨기기 바빴던 우리의 뿌리가 이제는 자랑스러운 무언가가 된 거야. 그런데 엘리는 알고 있니? 그 태극기가 휘날리는 미나토구의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리사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지금은 일본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야. 도쿄의 심장부니까. 그런데 그 비싼 땅을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그것도 온전히 그분들의 힘으로 사서 한국 정부에 바치셨어. 리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1960년대 초반이었대.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 오사카의 고물상에서 일하시던 분이 우리 조국이 이렇게 남의 나라 땅에서 새빵살이 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하신 말부터 시작된 거야. 그 말에 공감한 다른 분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잠시 말을 멈춘 리사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 모았대. 끼니를 줄여가면서 새 옷 살 돈을 아껴가면서 심지어 애들 학원비까지 줄여가면서 할아버지는 담배도 끊으셨대. 한 개비에 몇 엔 하지 않는 담배값이었지만 그 돈이라도 보태야지 하시면서 처음엔 다들 미쳤다고 했대. 그 힘든 살림에 무슨 헛짓거리냐고. 하지만 그분들은 개의치 않으셨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했지. 파친코 가게 청소부에서 작은 식당 주인까지.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움직임이 도쿄뿐만 아니라 오사카, 후쿠오카 등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는 거야. 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때가 제일 행복하셨대.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금 회의에 가면 그곳에서만큼은 자신이 떳떳한 한국인이었다고. 남의 나라 땅에서 차별받는 이방인이 아니라 조국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당당한 한국인이었다고.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마치 그 시절의 한숨과 눈물이 다시 피어오르는 것처럼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마침내 이 땅을 샀을 때 모두가 울었대. 하지만 그건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 그건 한과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눈물이었던 거야. 이제 우리도 해냈다는 그런 눈물. 그래서 우리에게 그 태극기는 단순한 국기가 아니야. 리사의 목소리가 한층 단단해졌어요. 그건 제일 동포들의 피와 땀이 담긴 상징인 거야. 차별과 멸시 속에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잠시 말을 멈춘 리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도 도쿄의 거리는 여전히 밝았죠.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모든 걸 하셨다고 그러셨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 오히려 한국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세상을 꿈꾸셨던 거야. 리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를 봐봐.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쓸고 한국 문화가 선망의 대상이 된 이 시대를. 할아버지는 가끔 이제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더 멋진 세상이 왔다고 말씀하셔. 있지. 사실 나도 처음부터 한국이라는 사실에 당당했던 건 아니야. 리사가 머그잔을 양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은 김이라는 성을 그대로 지켜왔거든. 많은 제일 동포들이 일본식 이름으로 바꿨는데 할아버지가 고집하셨대. 우리 뿌리만큼은 절대 잊지 말자고. 리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초등학교 땐 확실히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 김리사라고 자기소개를 할 때마다 애들이 수군거렸고, 어떤 애들은 장난반 진심반으로 조센진이라고 놀리기도 했고, 나는 이제 그 애들을 탓하진 않아. 그 애들은 아직 어렸던 것뿐이었어. 하지만 큰 상처로 지금까지 남아있지. 하지만 동방신기 보아가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어. 그때 처음 느꼈어.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치나 경제로는 몇십 년이 걸릴 변화를 음악 하나로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말이야. 할아버지가 피땀으로 지켜내신 그 자존심을 이제는 우리 문화가 당당하게 지켜주고 있다고도 느껴졌고, 지금은 내가 한국계 일본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울렸어요. 지금까지 전 세븐틴의 노래를 그저 좋아했을 뿐이었는데 그들의 음악 속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세븐틴의 노래를 들을 때면 멋진 퍼포먼스와 가사의 위로에만 집중했었는데 오늘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리사, 궁금한 게 있어. 응, 뭔데? 너가 아까 할아버지 세대 이야기를 해줬잖아. 그분들이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상상이라도 하셨을까? 리사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 당신이 젊었을 때는 일본에서 한국말을 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먼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 음악을 따라 부르고 마치 꿈만 같다고. 창밖으로 늦은 밤에 도쿄 거리가 보였어요. 어딘가에서 한국 노래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우리가 좋아하는 이 노래들.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던 거네. 그래서 더 자랑스러워. 우리의 문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밤이 깊어가는 도쿄의 카페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음악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저는 문득 음악이 가진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휴대폰에 담긴 세븐틴의 홈을 다시 들었어요.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는 내 자리는 여기야라는 가사가 마치 저를 위한 위로 같았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더 깊게 다가왔어요. 세븐틴이 도쿄돔에서 공연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들이 흘리신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걸 거예요. 제가 콘서트장에서 본 수만 개의 응원봉은 어쩌면 그분들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진 증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케이팝을 들을 때마다 그 노래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한 줄의 한국어 가사에도 자신의 뿌리를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자부심이 담겨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들의 자긍심과 끈기, 그리고 그들이 꿈꾸던 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 돌아온 거죠.